우리가 그 촛불 집회 한 공간 안에 이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놀라운 한 분의 참여자, 바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입니다. 진짜 촛불 집회 나오셨다고 한 하던가요? 12월쯤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야, 홍동지. 쇼킹하네요. 네. 홍동지. 네. 홍동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연대하자고 하고 동지자 참 쉽게 붙이는데, 예. 홍동지는 진짜 조금 어렵네요. 근데 말이죠. 이재용의 그 외삼촌 아닙니까? 그렇죠. 야, 하여간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이야기랑 아주 가깝진 않지만 이제 주말하고 지금 주초를 강타하고 있는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대권도전 설에 대해서 예.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브리핑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홍석현 회장의 대권 도전 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관훈나이트에서 이미 그 김용민 PD님이나 민동기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높게 보셨을 때에도 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동아일보의 김시문중도 그렇고요. 조선일보의 방시문중도 그렇고 사상이 이상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제 평가로 너무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중앙일간지에 있었는데요. 예.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개 중엔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상적인 두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권 출마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잘못하면 제가 또 틀리게 생겼죠, 지금. 그 18일에 사내 이메일을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대목은 나는 국민 중에 유난히 금수저이며 재벌을 사돈으로 뒀고 언론 권력을 가진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은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그렇게 잘난 놈이니까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건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삼성 쪽을 뒤집어 엎으려고 가기 위해서 내린 결심이라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정치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홍석현은 역시 이를 데 없는 똑같은 멍청한 금수저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보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유력 야권 후보 캠프로 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보장받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었나요? 예. 네. 진짜 그러면 그게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라도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야권 대선 캠프에서 확장성이라는 이름으로 홍석현을 영입하려는 아둔한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우려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요. 이원배 기자님 어디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기자니까요. 기자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해 온 사람이라면 그런 아둔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그런 아둔한 선택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공인이라는 것이 되기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정치적 공인이라면요. 황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로 살아간다면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에서가 아니고요.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계에요. 그러니까 묻혀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언론그룹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사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에 진출을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홍석현은 자기의 비리를 그 나쁜 짓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정말 아둔해 보인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로 홍석현은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홍진기 친일 행각하고 홍진기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행각에 대한 의견과 사죄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사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뭔가 굴레를 씌우는 건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 어른이 빨치산이었다. 이런 시비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예.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연좌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걸었던 프레임은요. 연좌제라는 거는 부모의 범죄를 가지고 자녀의 민주주의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특히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는 부모의 사상 문제입니다. 부모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의 민주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동의 원칙이고 저도 굳게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어른이 빨치산이었다는 그 장인어른의 사상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딸인 권양숙 여사한테도 대통령이나 어떤 민주권도 제약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가 친일파였고요.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역한 자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상만을 이유로 홍석현의 민주권을 제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까지는 공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과거의 그 사상이나 행적이 지금 그 사람이 보유한 위치에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장인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득을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입었으면 입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적 기반은 노무현 스스로 따낸 겁니다. 상고 출신의 학력을 스스로 극복했고요. 스스로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스스로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어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장인의 좌익 행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혜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좌제가 금지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홍석현은요. 홍석현이 지금 왜 대권 출마설이 나옵니까? 홍석현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수성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황물 먹고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홍석현이 무슨 인권운동을 했나요? 홍석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지위는 대권 출마를 꿈꿀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건 순전히 중앙미디어 그룹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홍석현이 왜 중앙미디어를 소유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니까요. 왜 소유했느냐? 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했고 독재 정권에 부역했고 삼성재벌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의 정치적 기반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털거나 사죄하거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얻은 친일과 독재 부역의 자산은 내려놔야죠. 이건 연좌제 적용이 아니고 당연한 검증입니다. 그런데 홍석현은요. 아버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깡통 정치인이 돼버립니다. 중앙 미디어가 없어지는데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대권에 도전한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홍석현의 아버지는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홍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역사의 죄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쁜 놈 쪽으로요. 네. 1940년에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법조계에 투신을 했죠. 그리고 1943년에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누가 봐도 친일 관료였던 거죠. 그래서 홍진기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친일파예요. 홍진기의 진짜 모습은 이승만 정부 때 드러납니다. 1954년에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은 홍진기를 이승만이 제일 아꼈던 실세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1959년에 경향신문이 여적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다수결 원칙과 공명선거의 정신 뭐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한 칼럼이죠. 예.
이 칼럼 때문에 경향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폐간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였습니다. 신문 하나를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그해 7월에 축산 조봉암 선생이 처형이 되시죠. 이 명령에 최후로 서명한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홍진기입니다. 조봉암 선생의 처형 책임자였어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죠. 효자동에서 이승만 정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게 됐습니다. 이 발포로 무려 100명이 돌아가셨고 부상자만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폭도로 몰아서 총질을 한 정부였는데 거기 책임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 발포 최종 명령자가 바로 홍진기입니다. 그래서 1960년 8월에 검찰이 홍진기를 붙잡았고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에 군사법정에서 홍진기는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걸 이병철이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서 어떤 과정으로 끄집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병철이 홍진기를 너무너무나 아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돈을 맺고 중앙일보를 맡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병철이 일반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던 민중 홍진기를 좋아했겠습니까? 홍진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친일파 판사였으니까 좋아했겠죠. 눈여겨봤겠죠. 이승만 정권에서 실수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뻐했겠죠. 그러니까 즉 홍진기가 가문을 일으키고 4.19 혁명 발포 책임자로 민중들에게 총질을 한 악귀인데도 목숨을 건지고 중앙일보 사주가 된 이유는 그가 이승만 부역 시절에 이병철하고 짝짝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짝짝꿍이 오늘날 미디어 재벌 홍석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은 아버지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석현의 정치 진출을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둘째로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언론 미디어라는 건요. 그 미디어의 성과를 개인 하나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재화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산출한 성과는 엄밀히 말하면 공공의 자산과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가 오늘자 지면을 만들었죠. 그러면 중앙일보가 그 지면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지면을 채운 콘텐츠 중에요. 이게 전부 다 중앙일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사라는 건 취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재라는 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건데요? 중앙일보가 혹시 난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찾아보고 기사 쓴 건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장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거냐고요. 사회 공유 자산이죠. 그걸 중앙일보 네가 엮어서 지면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중앙일보 거고요. 홍석현 거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재를 하고 가공을 한 그 노력만큼은 중앙일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컨텐츠가 중앙일보 거고 그걸 홍석현이 독점해서 지금의 지위를 누리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먼의 경제학 주제가 만족화 행동 원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이먼의 여러 주장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득세를 하는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그 기본소득을 설명드리면서 알래스카 모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건 자연이 주는 천혜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유는 누구 거냐는 겁니다. 알래스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유를 판에서 얻은 소득은 정유회사의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주 정부의 것으로도 보지 않아요. 석유는 지구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시추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무조건 매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실제로 사드가 성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 전체의 문제이듯.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먼이 하는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요. 왜 기본소득이 적절하냐고 주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바둑에서요.
그러면 알파고가 얻은 그 바둑 지식은 구글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 알파고가 취합한 바둑 지식은 지금까지 두어졌던 수십 수백만 판의 바둑 정보의 누적치입니다. 근데 그걸 왜 구글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는 거죠. 이게 사이먼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또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 엔진을 잘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검색 엔진의 기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억 건의 검색 행위를 분석을 한 누적치입니다. 예. 그러면 구글의 로봇 검색 엔진의 성과물은 온전히 구글 소유입니까? 이게 사이먼이 묻는 질문이에요.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그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 퀴즈쇼의 형태를 빌어서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IBM의 딥블루는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이 만든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저장을 해서 제퍼디 퀴즈쇼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딥블루의 성과는 IBM 건가요?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참여한 전 세계 민중들의 지식의 집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이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시추한 그 회사처럼 시추 장비를 세우고 석유를 뽑는 데 들인 노동만큼은 돈을 가져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인류의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특정 인류 누가 공헌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나눠주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걸 기본소득으로 치환을 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 이게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소득이라는 건 창업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간의 소득이라는 건 그 소득의 90%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은 90%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기업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율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왜 제가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 언론과 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취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인류의 지식을 축적해서 미디어를 완성하면 그 공로는 100% 미디어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물론 취재하고 가공하고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겠지만 미디어가 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은 그 잘 가공하고 잘 취재해서 노력을 들인 딱 그만큼입니다. 마치 자기 지면에 실린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중앙일보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를 소유해왔던 홍석현의 것인 양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매우 부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홍석현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석현은 지금까지 중앙 미디어가 행해왔던 수많은 권력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홍석현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90%는 홍석현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만약에 내일도 좀 시간이 되면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요. 허락을 해주시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DJ 정부 시절에요. 예. 총리로 발탁됐던 장대환 씨요. 예. 매일경제신문 사주죠. 예. 이분의 사례와 이 홍석현도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이야기를 내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홍진기 이야기를 했지만 홍석현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이 언론 미디어 소유자들이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똘똘해 보이면 이게 좀 심하게 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속아요. 왜냐하면 홍석현이나 장대한 정도 되면 쟤들은 잘 다루면 말이 통하는 애들이니까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안타깝게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2번 속아봤어요. 장대한도 그렇고 홍석현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왜 진보 진영에서는 이 미디어의 오너들을 중용해서는 안 되고 왜 저들이 잠시 잠깐 진보인 척을 해도 계급적으로는 도저히 결코 진보의 편에 설 수 없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일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네. 2부에서 들으실 박지원 네. 국민의당 대표 발언을 살펴보면 네. DJ 정부 때도
네. 이 홍석현 씨를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음 대권 후보로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얼핏 하시던데. 예. 네, 저는 그게 김대중 정부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뭔가 그 조중동이라는 이 보수 3자 십자파를 맞을 때 한 곳이라도 지지 지원을 받는 중요 매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김시문중이나 방시문중에 비해서 똑똑해 보인 건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한번 그 결과를 가진 이후에 홍석현의 이후의 행태를 보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장대환도 마찬가지예요. 장대환한테도 저도 장대환이 총리 시절에 경제부의 기자여서 매경 기자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로비했거든요. 좀 봐달라고요. 예. 그런데 멋있게 좀 젊고 잘생긴 오너가 딱 서류 가방 들고 총리 후보자가 돼서 가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한 저 정도면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장대환의 모습을 보면 속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인 척을 할 때 뭐 그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미 우리 편인 척하고 이쪽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렸다가 실패한 자, 총리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더니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머리가 좋은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똘똘하긴 하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내게 할 정도니 뭐 네. 똑똑한 건 똑똑한 거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나 속지 말자. 그린라츠라는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를 원합니다. 어떤 야권 대선 캠프에서 확장성이라는 이름으로 홍석현을 영입하려는 아둔한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우려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요. 이완배 기자님 어디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저도 기자니까요. 기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해 온 사람이라면 그런 아둔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그런 아둔한 선택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공인이라는 것이 되기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정치적 공인이라면요. 황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로 살아간다면은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촛불 집회 한 공간 안에 이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놀라운 한 분의 참여자 바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입니다. 진짜 촛불 집회 나오셨다고 한 하던가요? 12월쯤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홍동지. 징하네요. 네. 홍동지. 네. 홍동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연대하자고 하고 동지자 참 쉽게 붙이는데 홍동지는 진짜 조금 어렵네요. 근데 말이죠. 이재용의 그 외삼촌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경제 이야기랑 아주 가깝진 않지만 이제 주말하고 지금 주초를 강타하고 있는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대권도전 설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브리핑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홍석현 회장의 대권 도전 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정당에서가 아니고요.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계예요. 그러니까 묻혀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언론그룹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사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에 진출을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홍석현은 자기의 비리를 그 나쁜 짓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정말 아둔해 보인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로 홍석현은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홍진기 친일 행각하고 홍진기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행각에 대한 의견과 사죄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사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뭔가 굴레를 씌우는 건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 어른이 빨치산이었다. 이런 시비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함으로써라는 대목은 나는 국민 중에 유난히 금수저이며 재벌을 사돈으로 뒀고 언론 권력을 가진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은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그렇게 잘난 놈이니까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건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로 풀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삼성 쪽을 뒤집어 엎으려고 가기 위해서 내린 결심이라면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정치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홍석현은 역시 이를 데 없는 똑같은 멍청한 금수저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보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유력 야권 후보 캠프로 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뭐 총리 정도를 보장받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그게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라도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이미 그 김용민 PD님이나 민동기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높게 보셨을 때에도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동아일보의 김시문중도 그렇고요. 조선일보의 방시문중도 그렇고 뭐 사상이 이상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 평가로 너무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중앙일간지에 있었는데요.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개 중엔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상적인 두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권 출마 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제가 또 틀리게 생겼죠, 지금. 그 18일에 사내 이메일을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